심술쟁이 내 동생 싸게 팔아요. 다니엘의 시마라 글그림 이정도 문김 작가 정심. 날 팔아버리고 싶은 유혹을 잘 참아준 우리 오빠 알랭이. 1. 걸어다니는 악몽. 내 여동생 조화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 심술쟁이는 미운 집만 골라해서 귀찮게 짝이 없어요. 오늘 또 그래요. 내가 학교에 있는 동안 내 방을 뒤져서 내 유성펜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캐릭터 카드를 찾아냈어요.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조화는 유성펜으로 내 소중한 캐릭터 카드에 죄다 낙서를 했어요. 나 노아파레의 위대한 카드. 소재방의 꿈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난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어쩌겠어요. 카드는 이미 엉망진창이 되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조화는 엄마한테 혼이 게 억울한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든지 꼭 성남 바다 위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그에 비하면 내가 화를 낸 건 유리라는 잠긴 물에 흔들리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엄마는 뱃멀미라도 난 듯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엄마는 한숨을 몰아쉬며 의자 속으로 침몰해버렸어요. 애들 때문에 내가 미쳐. 나는 정말이지 엄마를 돕고 싶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세상에는 저런 못된 애들을 갖다 버릴 쓰레기통이 없는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맨날 참아야 돼요. 언니, 오빠, 누나, 형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그렇지 조화는 우리 가족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조화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아기 코끼리처럼 빽빽 소리를 질러댔고 자릿수를 점점 더 심해졌어요. 조화는 늘 귀청이 떨어질 만큼 큰 소리로 엉터리 노래를 불러요. 다른 사람들의 옷에 코를 붙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남의 모자 속에 껌을 붙여놓기도 해요. 하루에도 10번씩 장소를 바꿔가며 리모컨을 숨기기도 하지요. 조화는 마지막 비스킷 한 개, 마지막 초콜릿 한 조각, 마지막 주스 한 방울까지 다 해치워야 직성이 풀려요. 그래도 성이 안 차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그토록 아끼던 카드를 못쓰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왜 화를 내냐고요. 내 참 기가 막혀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화보다도 더 큰 소리로 고함쳤어요. 나는 내 그 뾰족리 때문에 지긋지긋해 죽겠어. 귀가 따갑게 내지르는 소리도 못 들어주겠어. 툭하면 핥히는 것도 못 참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조화의 폭풍우는 지진으로 변했어요. 조화는 굳은발로 군대보다도 더 세차게 바닥을 쾅쾅 굴렀어요. 그리고 천장이 날아갈 듯이 꽥꽥 소리를 질러댔어요.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물론 엄마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였지요. 노아야, 제발 조화를 내리고 놀이터에 나가줘. 그래야 좀 진정되지. 엄마는 날 붙들고 외원했어요. 그 소리에 조화는 금세 잠잠해져서 얼른 옷을 입으러 달려갔어요. 2. 구원자. 놀이터에는 동생과 나 그리고 웬 낯선 아저씨가 있었어요. 조화는 모래밭에서 놀고 있었고 나는 벤치에 앉아 동생을 지켜봤어요. 아저씨가 내 옆에 다가와 앉으며 말을 걸었어요. 꼬마야, 너 내 동생 나한테 팔지 않을래?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나는 조화는 파는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대답했어요. 왜?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내가 당장 $50에 사줄 수 있어. 이 금액을 $50나 주고 사겠다고? 이 아저씨 정말 미쳤나봐요. 나는 아저씨를 천천히 뜯어보았어요. 하지만 모자를 푹 눌러쓰고 깃을 높이 세우고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눈에 띄는 건 기다란 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입술은 얇았는데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나는 다시 조화를 바라봤어요. 조화는 입만 꾹 다물고 있으면 무시무시한 표정이가 안 보여서 착해 보여요. 다행히 오늘은 모래밭에 조화가 깨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삽으로 모래 쌓기에 정신이 없었어요. 아저씨는 저 속에 끔찍한 상어가 잠자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거예요. 만약 그걸 안다면 저 괴물을 데려가겠다고 돈을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데려가 달라고 매달려야 할지도 몰라요. 공짜로 말이에요. $60도 줄 수 있어. 아저씨가 말했어요. $60라니? 나는 귀가 솔깃했어요. 이 돈이면 못 쓰게든
캐릭터 카드를 몽땅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횡재예요. 더 좋은 카드를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저씨는 아까보다도 더 상냥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나는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저 동생을 입양하고 싶으세요? 그럼 저렇게 예쁜 여자아이를 가는 게 늘 소원이었단다. 지금 예쁜 여자아이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공공의 적이라는 사실을 아저씨한테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 아주 사나운 여자아이. 하지만 그러면 아저씨는 동생을 사지 않을 거예요. 캐릭터 카드도 물 건너가겠지요? 다시 찾을 필요가도 안녕이고요. 아니면 아저씨가 조아를 데려갔다가 조아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다시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저씨를 좀 더 떠보기로 했어요. 내 동생 참 예쁘죠? 근데 얌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저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란다.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용서해. 됐어요. 조아한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부모님 참을성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부모님이 참았던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3. 거래 끝. 참을성이 많다니 이 아저씨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나는 아저씨가 내민 $20 지폐 3장을 선뜻 받지 못하고 조충거렸어요. 캐릭터 카드를 살리면 어쩔 수 없는데 말이에요. 못된 동생을 데려간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저씨는 정말로 좋은 분인데 게다가 아저씨는 값을 깎지 않는 것도 깎지도 않았어요. 자, 어서 받지 않고 뭐하니? 동생에게 착한 아저씨 따라가라고 말해야지. 그런데 동생이 슬슬 따라올까? 아저씨는 내 주머니 속으로 돈을 쑤셔 넣으며 말했어요. 나는 생각할 것도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아저씨가 초콜릿을 사줄 거라고 하면 돼요. 아저씨, 그렇게 말해도 괜찮죠? 되고 말고 초콜릿 그 한마디에 좋아하는 냉큼 삽을 내렸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내 가슴이 방망이질을 쳤어요. 나는 아저씨와 동생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됐어요. 두 사람은 길모퉁이를 돌아 더는 보이지 않았어요. 뾰족히 좋아하는 영원히 안녕이에요. 엄마도 동생 때문에 돌아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빠도 하루에 30번씩 화를 낼 일도 없을 거고요. 드디어 우리 모두 한숨 돌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내게 날개를 달아주었어요. 난 장난감 가게까지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개설대 앞에 숨이 가빠졌어요. 말이 목구멍에서 간신히 나왔어요. 캐릭터 카드 주세요. 나는 진열상에 전시되어 있는 카드 상자들을 뚜렷하게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포장 때문인지 카드 상자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셨어요. 주인 아저씨의 손이 보물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내가 외쳤어요. 5 상자 주세요. 그렇게 많이? 용돈은 잔뜩 받았나 보구나. 가게 주인이 물었어요. 네, 동생을 팔았거든요. 가게 주인은 $60를 받으며 껄껄 웃었어요. 예끼 녀석,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아저씨가 거스름 돈을 내주며 말했어요. 나는 아저씨에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집으로 쏨새같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갑자기 발이 무거워졌어요. 달리다 고민이 생겼어요. 이 돈이 진짜 내 돈일까요? 작년에 어떤 아줌마가 예전에 살던 우리 집을 팔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줌마는 집 한 돈을 다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집은 아줌마의 집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자식도 집과 마찬가지일 텐데 자식은 부모님의 것이죠. 오빠나 언니의 것이 아니지요. 나는 완전히 멈춰섰어요. 엄마와 아빠가 조아를 팔아버린 것을 알면 $60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미 다 써버렸는데. 그럼 이 기왕 캐릭터 카드를 가게에 돌아가서 물러야 할까요? 안 돼요. 난 못쓰겠는 카드를 바꾼 것뿐이에요. 정당하다고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맞아. 이 말이 속속 치단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그래요. 귀찮은 동생이라 그냥 줘버렸다고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보다 부모님은 돈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성가신 동생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어요? 4. 경악. 누구나 엄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엄마는 조아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단밖에 알았어요. 조아는 어디 갔니? 놀라지 마세요, 엄마. 아주 착한 아저씨가 조아를 데려갔어요. 엄마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귀를 의심했어요. 안색까지 창백해졌어요. 장난치지 마! 엄마는 장색하며 말했어요.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왜 오늘따라 다들 내가 농담한다고 생각할까요? 맹세컨대 진짜예요. 그 아저씨는 참을성이 많아서 못된 애들도 잘 용서할 수 있대요.
골칫덩어리로 해치웠는데 엄마는 기쁘지 않아요? 어디로 갔니?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화장실 세면대처럼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무 좋으면 이렇게도 되나봐요. 엄마는 개미 같은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어요. 아니 노아야, 엄마가 말했잖아.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나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는 이 말을 툭툭 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까닭없이 심한 욕설을 내뱉었어요. 엄마는 갑자기 멈춰서 보물찾기 위해 주위를 둘렀어요. 늘 그렇듯이 엄마 옆에는 나밖에는 없었죠. 하지만 이번엔 전화기 앞으로 달려갔어요. 엄마가 누른 번호는 간단했어요. 버튼 3개를 눌렀어요. 경찰이죠? 애가 납치됐어요. 유기됐다고요. 우리 3살 된 딸 조아가. 난 엄마의 치마를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엄마는 날 보지도 내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엄마 유기된 게 아니에요. 내가 준 거예요. 그 아저씨는 진짜로 착한 아저씨예요. 엄마 전화 끊어요. 얼른 끊어요. 엄마는 귀가 먹었나 봐요. 전화를 끊지 않고 엄마는 계속 말했어요. 얘가 얘 오빠랑 있었는데 큰애는 8살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나도 따라 울었어요. 이제 곧 경찰이 올 거예요. 엄마는 왜 신고를 했을까요? 경찰이 날 잡아갔겠죠? 그러니까 나는 조아를 다른 사람에게 줄 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더구나 팔꿈치는 더더욱 없고요. 난 까치발로 방에 들어갔어요. 휴, 엄마가 따라오지 않아 다행이에요. 나는 주머니에서 얼른 캐릭터 카드를 꺼냈어요. 지나치게 눈부신 게 보고 있자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는 겁이 나 덜덜 떨면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카드를 숨겼어요. 가난 한 팔에 쭉 뻗어 저 멀리 깊숙이 카드를 밀어 넣었어요. 누구 잘못이니? 잘못이지. 경찰은 날 체포하지 않았어요. 그저 질문만 했어요. 나는 경찰관들과 함께 놀이터에 갔어요. 모래밭에는 조아가 갖고 놀던 장은삭과 양동이가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관 아저씨들을 보니 가슴이 약간 조여왔어요. 이에 경찰관들은 동네 초콜릿 가게에 다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조아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조아를 걱정하며 빨리 재촉기를 바랐어요. 나는 내가 한 일이 뭐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큰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에 있던 아빠는 헐레부터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사자처럼 고함쳤어요. 아니 애한테 애를 맡기다니. 이게 말이 돼? 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 이게 있을 수는 있는 일인지. 우리 집 마누라 빼고는 다 알아. 엄마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오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엄마가 울음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슬프게 우는 엄마를 보니까 나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난 아까보다는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나를 혼내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날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찌찌 불쌍한 것.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겠구나. 이게 다 부처님만 부모 탓이야. 창문 틈으로 사람들이 쏙쏙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마당에는 이웃 사람들이 잔뜩 몰려와 있어요. 우리 집에 경찰차가 있는 걸 보고 다들 모여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 친구 마르틴 뿐이에요. 라고 소리 들어도 아빠도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왜 저렇게 슬퍼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마르틴에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슬퍼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누가 조아한테 그런 짓을 해? 조아를 끌고 간 아저씨가. 아저씨는 조아를 끌고 간 게 아니야. 조아를 사간 거야. 그래, 끌고 갔든 내 말대로 사갔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놀이터에서 애들을 찾아다니는 아저씨들은 다 미치광이래. 우리 엄마가 그랬어. 뭐? 미치광이. 마르팅은 다시 또박또박 말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잡아다가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대요. 그 착한 아저씨가 조아를 죽인다고 손톱 발톱도 다 뽑고 그 무시무시한 표정일까지 그걸로 옷걸이라도 만들려고?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컬컬 쏟아졌어요. 하지만 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아저씨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아무도 조아를 건드릴 수 없어요. 조아는 원숭이보다 날렵하고 여우보다 영리한데다 호랑이보다도 싸나워요. 아무도 조아를 잡을 수 없어요. 더구나 이렇게 말했다가는 큰일이 날걸요? 내 팔을 자르게 해주면 초콜릿을 주지. 동생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아저씨는 초콜릿을 사지 않았어요. 동네 상인들이 다 못 봤다고 했으니까요. 초콜릿까지 안 사줬다면 조아는 틀림없이 화가 무시한
무지하게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조아가 한번 화를 내면 세상에 어떤 미치광이보다도 위험해요. 조아와 아저씨 중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은 바로 아저씨일 거예요. 아니 벌써 그 날카로운 수천 개의 이가 아저씨의 팔뚝이나 얼굴에 깊이 박혔을지도 몰라요. 형사들에게 얘기해야겠어요. 아저씨들은 경찰을 데리고 조아의 방에 있었어요. 경찰관을 데리고 조아의 방에 있었어요. 조아는 무지무지 날카로운 표정을 갖고 있었어요. 동생을 데려간 아저씨는 벌써 물리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요. 아마 병원에 실려갔을지도 몰라요. 아저씨들이 애써 웃음을 참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내 말에 아빠가 울음을 뭉치고 맞장구 쳤어요. 노아의 말이 맞아요. 조아의 이는 하도 날카로워서 코뿔소도 선치로 잡아먹을 정도예요. 내 말보다도 아빠의 말이 더 효과가 있었어요. 형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실마리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며 즉각 모든 병원의 응급실에 연락을 취해 놓았어요. 6. 범인은 누구지?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어요. 물린 환자가 있냐고요? 네, 딱 한 사람 있어요. 정말이지 끔찍하게 물렸어요. 한 남자가 나와서 코끝을 내밀며 봉합수술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코끝이 물렸다고요? 네, 그래요. 걔한테 온몸을 다 물리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환자는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호재 박사님이 곧 수술을 하실 거예요. 경찰관들은 내게 같이 병원까지 가달라고 했어요. 나는 코를 물린 용의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다가갔어요. 범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지도 않았고 깃도 높이 세우지 않았어요. 코는 붕대로 둘둘 말려 있었어요. 알겠니? 형사인 주배 아줌마가 물었어요. 나는 어물거리며 말했어요. 그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이 아저씨도 놀이터에서 본 아저씨쯤 코가 길잖아요. 납작한 코는 물리기가 힘들 테니. 경찰관에게 냄새를 확인시켰어요. 경찰관은 남자의 옷을 냄새를 맡자마자 흥분했어요. 조아의 냄새를 맡은 거예요. 우린 병원 기록에서 코를 물린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경찰이 흥분했어요. 이 남자는 경찰이 몇 년 동안 찾고 있던 지명 수배자였어요. 결국 내 덕분에 잡게 됐어요. 장 맥크리야. 지명 수배범, 어린이 유괴. 나는 이 무서운 악당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돈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팔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자들은 합법적으로 입양하는 게 시간이 걸려서 이런 못쓸 놈의 가문이사를 넘어가 예절을 산대요. 우리는 서둘러 알아낸 주소를 찾아갔어요. 경찰이 건물 안으로 잠입하는 동안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혹시 공범이 있을지 몰라 위험해서요. 최악의 경우 놈의 보복으로 조아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자꾸 무서운 생각들이 떠올라 기다리는 게 힘들었어요. 드디어 경찰관이 나를 데리러 왔어요. 계단을 오르면서 경찰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여자아이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거든. 입에서 뺨으로 피가 흘러 굳어 있었어. 주배 형사가 움직이지 않는 아이 곁으로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봤어. 다행히 이마가 따뜻해서 가슴을 쓸어 내렸지. 따뜻하다고요? 그러면 조아는 안 죽은 거죠? 그래, 살아있어. 아기처럼 세근세근 자고 있단다.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입가에 피는 범인이 흘린 거야. 아마 범인을 깨물면서 피가 묻어난 것 같아. 자, 어서 가자. 너에게 동생을 깨울 수 있는 영광을 줄게. 나는 바닥에 누워 잠든 조아를 보자 기뻐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우러 왕자가 된 것 같았어요. 나는 동생이 깨어나게 동생 코끝에 살며시 뽀뽀를 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동화의 끝이에요. 조아는 눈을 다 뜨기도 전에 소리부터 질렀어요. 거짓말쟁이! 노아 오빠는 거짓말쟁이야. 아저씨가 초콜릿 안 사줬어. 초콜릿 먹고 싶어. 초콜릿! 하가 머리까지 난 조아는 구두지는 말로 바닥을 탕탕 굴렀어요. 그건 마치 망치로 바닥을 때리는 소리 같았어요. 또 어찌나 고음을 세게 치던지 천장에 울릴 정도였어요. 경찰관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요. 늘 그렇듯이 애원하는 눈빛들이 나에게 쏠렸지요. 나라고 해서 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동생을 데리고 놀이터에 갈까요? 끝.